이제 우리는 20세기 근처까지 왔습니다.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 신대륙을 발견하며 인간은 점점 신의 명령은 절대적이라는 종교 지도자와 권력자들의 말을 믿지 않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인류가 똑똑해졌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20세기는 불행하게도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악몽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인간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전쟁의 구실을 종교가 아닌 다른 것에서 찾아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진짜 원인은 독일이 영국 제국주의 패권에 도전했다는 건데요. 진실은 더욱 복잡하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태자 암살이 아니었더라도 유럽 국가들의 대결 구도가 심화됨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폭발했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6세기부터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었고 식민지들은 자원 약탈지로 유린당합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유럽으로 온갖 원자재와 사치품이 흘러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가 17세기 중엽부터 산업혁명 덕분에 해상 운송력이 발달해 원자재들이 더 빠르게 수입되고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인해 물건이 넘쳐나게 됩니다. 상품을 팔아먹을 곳이 필요해지죠.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팔아먹을수록 이익은 커진다. 자본주의의 이 공식을 유지하기 위해 유럽 열강들은 식민지를 이용합니다. 19세기 말 이후부터는 식민지의 개념이 약탈의 대상에서 대량 생산되는 재화를 팔아먹기 위한 시장으로 변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시의 발달과 함께 노동환경, 치안, 위생 등 이전과는 다른 각종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죠. 중세까지만 해도 로마 가톨릭 교황의 비위만 잘 맞춰주면 교황에게 인정받은 왕은 신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복종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에 의해 이런 세계관은 점점 무너집니다. 국민들을 선동할 만한 구실이 없어져요. 그렇다고 미개한 국민들에게 순순히 권력을 나눠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자들이 떠올린 것이 바로 19세기 말 제국주의 시대의 개막과 함께 등장한 내셔널리즘, 즉 민족주의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영광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내하고 기꺼이 타국의 적들과 맞서 싸운다. 이것이 제국주의 열강들의 민족주의의 정체입니다. 이제부터는 민족주의라는 굵직한 줄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집트의 역사를 풀어보겠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역사는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한 집단이 동일한 언어, 역사, 문화, 관습을 가진다는 객관적 측면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이라는 공통의 심리 상태를 공유하는 걸 말합니다. 이는 또다시 제국주의 국가의 민족주의와 식민지 경험을 공유하는 지역의 저항적 민족주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을 기준으로 영국과 일본은 제국주의적 민족주의, 이집트와 조선은 저항적 민족주의를 공유하는 국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19세기 말부터 유럽의 강대국들은 본격적으로 아프리카 대륙 땅 따먹기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편에 나왔던 것처럼 1882년 영국이 이집트를 침공하여 식민지화시킵니다. 이집트 민족주의 정권이 이집트를 장악하게 된다면 인도로 가는 중요한 교역로가 차단되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프랑스를 열받게 만듭니다. 수에즈 운하 주식회사의 주식의 상당 부분을 영국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수에즈 운하의 건설은 프랑스가 맡아서 했기 때문에 소유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프랑스는 영국만큼 수에즈 운하에 목숨을 걸진 않았지만 튀니지를 점령하여 북아프리카 지역 침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영국은 주력 식민지였던 인도와의 교역로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었습니다. 대영 제국이라는 거대한 퍼즐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조각이 이집트였습니다. 그렇게 19세기 말 이집트는 영국의 식민지로서 세계 지도에 등장합니다. 이집트는 서양 열강의 제국주의 시대와 현재까지 이어지는 중동 문제의 접점에 놓여있는 국가입니다. 이집트는 조선 말부터 시작된 일본의 식민 지배 역사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영국의 식민 지배에 대항해 이집트에서 민족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에 한반도에서도 일본에 대항한 3.1운동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말이죠. 1882년 영국이 이집트를 본격적으로 침략하자 이집트의 조공국이었던 수단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영국에게 있어 수단이라는 지역은 그저 인도와 이어지는 교역로가 위협받지 않으면 군사적으로 침략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단은 아랍 이슬람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수단 사람들은 이슬람 국가의 대부였던 오스만 제국, 그리고 그 종주국이었던 이집트가 기독교를 신봉하는 영국의 손에 넘어가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렇게 해서 수단의 이슬람 지도자 무함마드 아흐마드가 스스로를 구원자라는 의미의 마흐디라고 칭하며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데르비시라고 부르며 신정국가인 마흐디 신국을 세웁니다. 이때 과거에 수단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다가 본국으로 귀환했던 찰스 조지 고든이 1884년에 수단의 수도 하르툼으로 파견되었다가 마흐디군에 의해 하르툼이 함락당하고 포로가 됩니다. 여담으로 고든은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에 우호증진을 꿈꿨던 종교적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수단의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등 인품도 매우 훌륭해서 마흐디조차 고든을 죽이기 아까워 몇 번이나 이슬람으로 개종하라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당시 수단의 이슬람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잡으면 너 개종할래 안 할래? 한마디 하고 대답하지 않으면 즉각 목을 베어버리던 때였습니다. 고든은 끝내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지 못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흐디의 부하들에 의해 목이 잘려버립니다. 한편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유럽 국가들에게 아프리카 땅은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아프리카의 발달에 큰 장애물은 마땅한 수송로로 사용할 만한 강이 없다는 건데요. 이 지리적 약점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아프리카의 강들은 서로 이어지지도 않았고 바다와 이어진 강들도 많지가 않아요. 수송로로서 형편이 없었죠. 그렇기에 당시에도 개척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870년대 헨리 스탠리의 콩고강 답사를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아프리카 지리에 익숙해진 유럽인들은 식민지 쟁탈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튀니지, 기니 등 아프리카의 서쪽을 집어삼키기 시작했고, 영국은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시작해 남아공의 케이프타운까지 아프리카를 종단하는 이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다 벨기에와 포르투갈, 독일까지 식민지 쟁탈전에 참여했고 1880년대 들어서며 서로 간의 무력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유럽 열강들의 아프리카 식민지를 국제사회에서 합법적인 활동으로 만들고 아프리카의 국경선을 오늘날과 같이 난도질하여 현재까지 내전이 끊이지 않게 만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벨기에의 국왕 레오폴트 2세가 지지하고 독일 제국의 수상 비스마르크가 주도하에 개최된 베를린 회담입니다. 말이 좋아 회담이지 아프리카 대륙의 부족, 언어, 문화, 역사 등은 깡그리 무시한 아프리카 식민지 분할 회의였습니다.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나눠 먹자는 거였죠. 베를린 회담의 내용에는 노예제도의 폐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아프리카 침략에 대한 유럽 내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했죠. 게다가 당시 아프리카는 영국과 프랑스가 이미 대부분의 땅을 차지한 상태에서 프랑스나 영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꺼려했던 독일의 비스마르크의 이러한 평화 유지 노선은 독일 여론의 반감을 사게 됩니다. 당시 독일은 영국을 상회하는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는데요. 외교적으로 고개를 숙인다는 건 독일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거죠. 유럽을 사륙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린 게르만 민족주의가 슬금슬금 고개를 들게 됩니다. 수많은 이데올로기가 늘 그렇듯이 민족주의라는 게 선과 악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게르만인들은 고대 로마 제국 시대부터 근대까지 그들의 힘을 두려워한 다른 유럽 민족들에 의해 야만인 취급을 받고 독일 지역도 통일되지 못한 채 찢겨져 있었죠. 게르만인들도 처음부터 제국주의적인 민족주의를 가진 그런 자들은 아니었던 거죠. 한편 영국은 자신들은 신사적이고 명예로운 전투를 통해 아프리카인들을 개화시키는 동시에 정당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고, 이에 반하는 건 자신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며 대갚아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라는 낡아빠진 기사도 정신을 자국은 물론 전세계 식민지들의 젊은이들에게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대영 제국의 땅에 떨어진 위신을 회복하고 명예롭지 못하게 살해당한 고든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영국과 호주, 인도 등의 젊은이들을 데리고 수단을 침공합니다. 실상은 국내 자본가들의 압력에 따른 인도 교역로 안정화 때문이지만요. 영국은 자국의 젊은이들을 저 멀리 아프리카 전쟁터로 보내기 위한 핑계로 대영 제국의 남성 젊은이라면 불명예는
반드시 갚아줘야 한다고 영국인들을 교육시킵니다. 이때쯤 세계 전쟁사에서 맥심 기관총이 등장합니다. 허버트 키치너 장군은 이 신식 무기를 이용해 1898년 9월 옴두르만 전투에서 영국군 1만 명 중 단 47명만을 희생시키고 마우디군의 5만 명 중 1만 명을 순식간에 학살하며 수단을 차지하게 됩니다. 당시의 기관총에 대한 대응책은 기관총 테러를 받으며 진지를 향해 돌격하는 방식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10수년 후에 아이러니하게도 아프리카인들이 무기력하게 죽어나갔던 것처럼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인들도 별다른 대응책 없이 독일군의 기관총 앞에서 무기력하게 수백만의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한편 1870년대부터 발칸반도에선 오스만 통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갑니다. 크림 전쟁으로 오스만 제국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보스니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은 각국의 슬라브계 민족주의를 주장하며 오스만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 둘씩 독립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자국에 사는 슬라브계인들을 핑계 삼아 지중해 진출을 목표로 하여 발칸반도의 국가들을 돕는 척하며 혼란을 부추깁니다. 이렇게 해서 전 유럽이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점점 세계 전쟁의 수렁에 빠져 들어갑니다.